우선 저 피가로의 결혼의 저 곡이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피가로의 결혼이요. 네. 사실 저 곡의 줄거리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게 이제 너무 기니까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저게 이제 사랑 이야기거든요. 사랑 이야기인데 그 중간에 거짓말장이가 하나가 끼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말장이가 이제 누구를 자꾸 속여갖고 이제 사실은 이제 실력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니까 그냥 제가 사람 A, B가 있는데 두 여성은 A라고, 한 여성은 A라고 하고 B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짓말장이가 C라고 하는데 그 C를 두고 한 사람은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사랑으로 이야기를 덮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은 뭐냐면 그 덮으려고 하는 그 속마음을 이제 잘 이제 이해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그러니까는 이 사람의 허물 같은 것을 갖다가 이제 덮어가지고 사랑으로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현지 이중창인가 그런 네,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왜냐면 그 편지로 이제 소개했던 이야기를 갖다 그 대본으로 만들었죠. 저 영화에서 저 곡이 선택된 이유가 있을 것 같고, 뭐 내용이 아니라, 근데 여러 가지 영화에서 저 비슷한, 그러니까 음악으로 인해서 사람이 갑자기 다른 차원으로 올라가는, 아까 대사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자유를 느꼈다 그 순간. 작곡을 하는 입장에서 이 집은 전혀 준비된 게 아닙니다. 집값 던지는 게 많은데 저희는 늘 그렇게, 선생님 마찬가지고, 정말 이 음악이 이런 힘을 갖고 있구나 라는 걸 절감할 때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음악이 늘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걸 좀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제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이제 창작하는 사람으로서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냥 단순히 음악을 감상을 하시는, 제가 단순이라고 하는 말씀을 써서 그게 신뢰가 됐다면 용서하십시오. 근데 이제 왜냐하면은 저한테는 음악은 굉장히 골치 아픈 이야기고, 생각만 해도 머리가 너무 아프고, 그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소위 얘기하는 스트레스 참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저희 대선배 작곡가께서는 음악의 락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에게선 즐거움을 표현하는 즐거운 단어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고통스럽다 라고 하는 말씀을 대신할 만큼 음악의 무엇을 생각하면 굉장히 이제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그런데도 왜 하느냐라고 하면은 참지 못하고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말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 대상을 음이라고 하는 소재를 빌려가지고요, 그 재료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조금 음을 통해서 수다장이라고 하는 운명을 타고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예술이라는 게 우리한테 어떤 힘을 주는 건지, 이런 영화들. 저도 마인보다는 영화를 좋아하는데 저는 판타지를 참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는 거는 정말 힘도 들고 너무 지루해요.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의 것들과 이렇게 만나서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일상에서 잘 허락이 안 되니까 가끔 이제 퇴근해서 드라마 볼 때 뭐 좀 나오긴 하는데 그것도 좀 구질구질한 일상 얘기가 좀 대부분이고, 그래서 영화를 보면 그 판타지 속에 들어갈 수 있어서 참 좋고요.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이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도 뭐 기도해서 해결하는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하거나 해서 해결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뭔가 전혀 예상치 못한 길에서 어떤 해법을 발견하는, 그것은 예술을 통해서만 아마 가능한 거 아닌가 싶고요. 저도 요번에 10개, 거의 10개 창작하면서 아주 힘들었습니다. 순서도 막 기억하기 힘들고
솔직히 좀 스트레스를 좀 안 받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완성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예, 좀 게으른 배우로 굉장히 유명한데 제가 오히려 이제 그 상황에서 어떻게 교감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저한테 늘 기대가 되고 그 순간에 어떤 그 다른 세계로 우리가 가보는 어떤 것을 이제 기대하는 그런 점에서는 저는 마임을 좀 즐기는 편이고 우리가 갇혀 있는 이 현실이라는 세계, 이 그림, 정보 여기를 좀 빠이빠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저한테 예술이에요. 아까 스트레스 받으신다고 그러고 전혀 거의 안 받으신다고 했는데 거의 안 받아요. 돈을 적게 받을 땐 스트레스 받아요. 두 분은 제가 20년 동안 각각 알고 지냈는데 이번에 처음 만나셨거든요. 같이 작업하시면서 어떤 걸 좀 색다르죠. 이렇게 옆에서 뭉치시고. 우리 서로? 예, 그러니까 유지원 선생님 입장에서. 저는 정말 이렇게 선생님 조합만 들었지 직접 뵙기는 정말 처음이니까요. 저희가 처음 뵙고 만나서 영광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래서 워낙 또 이쪽에서 당당하게 세계를 구축하셨었던 분이니까는 일단 저는 굉장히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가 많이 좀 눌리고요. 존재감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러지만 계속 눈치 보면서 언제 이제 이 드라마를 마감을 하시나라고 하는 것을 계속 생각을 하죠. 보고 해야 될지 이러느라고 사실 정신없습니다 오늘 정말. 나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나이요? 예. 선생님의 나이요? 제 나이요? 네. 제가 불편하게 해드리고. 아무튼 조심하겠습니다. 아까 완성도 별로 추구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도 돼요? 작곡도? 저는 완성도라고 하시는 말씀을 애둘러서 말씀하셨지만 선생님께서 완성도를 추구하시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움직임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 음악에 대해서 상당한 이해가 있으시고 저로부터 시작됐었던 음악이 다른 분의 몸짓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다시 재창조되거나 해석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희열과 신기함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습니다. 완성도 개념이 다르네요. 즉석에서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저는 예술은 옛날엔 좀 완성도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예술 창작을 안 하고 일부가 창작을 해서 그것을 많은 사람이 즐기기 때문에 책임감이 좀 필요하고, 근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뭔가를 좀 창조하고 싶어하고 이런 시대에 좀 왔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예술을 성취하기보다는 좀 누리는 것으로 좀 연습을 좀 한 거죠. 그래서 저 예술 이렇게 누리고 살아요 라는 걸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그런 것에 초대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을. 요즘의 완성도 개념은 조금 달라져서 자기 인생을 불태우는 게 아니고 좀 상품화 개념 많은 것 같아요. 이걸 상품으로 내놓을 수 있다. 이게 유통이 되겠냐 이런 개념에서 완성도를 생각하니까 그거는 절대 생각하고 싶지 않아. 너무 힘들어. 예, 벗어나고 싶죠. 전혀 한 번도 추구한 적은 없었던 거죠. 아니요, 저도 스트레스 받아요. 이를테면 지원금을 받았는데 많이 받았어요. 재작년에 대본을 하나 했는데 5천만 원이 나왔어. 많이 받았죠, 그죠? 너무 힘들죠, 그때부터. 5천만 원짜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건 제 생각만이 아니라 저 같이 받은 어떤 단체나 그 배우들도 그런 완성도에 대한 기대와 이런 걸 갖고 있어요. 저 혼자 누린답시고 이렇게 좀 탱자할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는 좀 이렇게 돈 적게 받고 하는 걸 좀 많이 하려고. 오늘 출연료 많이 드리라고 했는데 뭐 안 드려도 다 자주 하고 적게 주시고 자주. 아까 그 위로라는 주제로 좀 가보고 싶은데요.
이 예술이 놀이이기도 하잖아요. 놀이라는 게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4월, 세월호 다음 주 이렇게 될 때 좀 약간 어울리지 않는 듯하기도 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렇죠. 의뢰가 있고 그러잖아요. 네. 어떤 건가요? 저도 참 요즘 상황이 좀 힘들어요. 그 바라보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무당이 구슬하면요, 그 신으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걸 그냥 전달하기가 힘들어요. 너무 어렵고 어떻게 주관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관심 없는 사람은 이제 안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메시지라는 게 되게 그런 것 같아요. 그 사안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굉장히 예민하게 듣고 하지만, 그래서 무당은 놀이를 하죠. 저는 막대기 10개 중에 2개 뽑으라고 해놓고 이제 뭐 니는 어쨌든 평생 여자가 문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 심각한 얘기일 수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웃거든. 예. 그러니까 이거는 푼이라고 해요. 점을 풀어주는 거죠. 푼인데 이것을 할 때는 10개 중에 2개를 뽑는 놀이를. 이 놀이는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다 참여가 가능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놀이에서 한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뻥이라고 생각해요. 여자가 문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생각하면 이분은 문제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순간 심각해지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혼자 집에 가면서 진짜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 자기가 선택해요. 이걸 받아들일 건지 아닌지. 이게 놀이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든지 할 수 있어요. 뻥이. 제가 구라 파티라는 거 그러니까 일상에서 얻은 경험을 마음 놓고 이렇게 와서 하세요. 이런 파티예요. 그러니까 근데 좀 사람들이 재밌게 듣게 좀 발을 넣으세요. 이런 거죠. 그게 구라인데 그렇게 해야 소통이 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믿는 신념을 그대로 얘기하면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반으로 갈라져요. 이 비통한 자들에게 그런 논리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초월이죠. 사실 이 현실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냥 알 수 있는 선에서 비극이잖아요. 근데 해법이 없어요. 근데 초월이라고 하는 거는 수많은 다른 경우의 수들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놀이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현실을 떠나서 넘어서 이렇게 어떤 내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거나 이런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조성기 선생님은 여러 자리에서 굿 비슷한 풀이 놀이 이런 걸 하셨는데 대구 지하철 3사 희생자들 몇 번 하셨죠? 11번. 네. 이런 경험도 11주기.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이제 한 번 더 이야기 마당이 있지만 그때 이제 마무리 닫는 시간이고 두 선생님께 여러 가지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 포함해서 질문하실 거 있으면 몇 분 받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이런 자리가 굉장히 함께 하시는 분들이 초대를 받아서 이 자리를 좀 처음 왔는데요. 너무너무 하시는 말씀마다 너무 공감이 많이 되는 거예요. 일단 우리 그 교수님께서 쓰신 그 주제 역시도 너무 좋았고,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모멸감 뭐 이런 어떤 사회적인 앞으로 더 많이 이렇게 그 도시화되고 산업화되면서 더 많이 생겨질 건데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어떤 자기 집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마임을 해주신 그 선생님의 어떤 그런 정신적인 것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놀이와 즐김이라고 하셨지만 그 안에는
몰입이 역시 있지 않았나. 자기 가치에 대한 중심을 가지시고 자기와 교류하려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힘이 나와서 이런 마임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주제들이 저 너무너무 좋고, 근데 지금 여기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나의 신념을 강하게 얘기할 때 지금 남과 못지않은 어떤 분리가 생긴다. 이것을 굉장히 세련되게 구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지금 우리가 뭐 어떤 지금 이제 음악을 하시는 그 작곡가 분께서는 즐길 수 없는 즐길 수 있는 지금 형편의 그 위치가 아니시겠지만 아마 이제 굉장히 즐기면서 시작한 음악이셨을 거란 생각이 들고, 지금 위치에서 어떤 그 균형점을 잡아가시는 그런 역할이신 것 같은데, 저는 그 마임을 해주신 선생님의 어떤 그런 것이 이 시기에 더 많이 알려져야 되지 않을까. 예, 어떤 그 모멸감을 표현할 수 있고, 모멸감을 승화시킬 수 있고, 그 모멸감을 또 풀어갈 수 있는 원점은 나와의 진정한 소통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신굿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런 거 더 많이 좀 이렇게 펼쳐주셨으면 한 그런 반응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정신적인 그 한계와 부딪힘은 이 안에 있는 어떤 창조성과 그런 것에서 나를 표현할 수 있을 때 승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그 마음의 표현이 마음이라고 하신 거, 제가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제가 잠깐 마음에 생각했던 그런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저는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 독자의 수준입니다. 거의 한 방에 하시네요. 너무너무 깊이 있게 많이 와닿았고. 다시 한번 박수. 예, 질문이신 거죠? 예, 그 몰입에 대한 얘기를 해서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예. 사실 이제 우리가 제가 공연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몰입하기 힘들어요. 신경 쓰일 때도 많아요. 시작할 때는 음악하고 어떻게 하나부터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부터 좀 더 연습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것까지 머리가 복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의상을 좀 구하러 다니고, 그래서 오늘은 하얗게 입고 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얗게 입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전체를. 너무 안심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논리적으로 제가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다른 것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쳐다보는데 별로 이렇게 힘 안 들이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하고 이런 논리적인 장식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하나로 만나야 되는 거죠. 이게 만나지 않으면 몰입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공연하면서 관객 가운데, 우리나라는 이제 추임새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사라졌어요, 거의. 그래도 자기 고개를 끄덕인다든가 이렇게 숨소리라든가 이게 저한테 전달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깨어 있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그 반응이 오고, 그럼 그 다음에 제 기운을 제가 그때 정해요. 그러니까 미리 연습한 걸로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움직임을 제가 정하는데, 그 깨어있음이 반복되면 몰입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개의치 않아요. 관객이 어떻다 개의치 않는데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이걸 공연 인류학에서 이제 흐름이라고 얘기를 하고, 플로우. 그다음에 칙센트 미아이라는 심리학자는 이걸 몰입이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몰입이라는 것은 내가 준비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깨어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공연에 대한 해설까지 곁들이시는 평론가이시기도 합니다. 그 몰입은 정성입니다. 정성의 제목을 가진 마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 마당입니다. 작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프랑스 소설 어두운 상점의 거리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기억 상실에 걸려서 자기의 과거를 더듬는 게 스토리인데 그 가운데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해변의 사나이라는 그런 비유를 드는데 어느 해변에 사나이가 몇십 년 동안 살면서 막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거죠. 사람들이 막 놀면 같이 놀고 사진도 찍히고 여러 사람들 사진에 그 사람이 여기저기 구석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가 누군지 잘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사라졌어요. 사진에서도 안 보여요. 그런데 또 어디 갔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바로 해변의 사나이라고 하면서 바로 내가 해변의 사나이가 아니었을까? 우리 모두 그렇게 사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실존주의적인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알지만 아는 듯 하지만 잘 모르는 사람 참 많죠. 또 낯선 사람 많이 어울려 지냅니다. 일상에서 부딪힙니다. 우린 낯선 사람끼리 모욕감 많이 주고받습니다. 운전하면서 얼마나 서로 험악한 그런 표정을 짓습니까? 또 지하철 오르고 내리면서 저도 막 밀치고 막 그럴 때, 저도 그럴 때가 있지만요. 이 낯선 사람이 내 삶에 절대 별로 행복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낯설기 때문에 신선하게 다가오고 감동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은가 싶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길을 걷다 이런 경험을 했어요. 참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경험인데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축구공을 쳐다가 뻥 해서 저한테 날아왔어요. 길 걷는 저한테. 당연히 차주죠. 근데 제가 축구를 잘 못하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탁 찼는데 꽤 먼 거리인데 정확하게 그 아이의 발에 딱 떨어졌어요. 이걸 축구 전문 용어로 자로 잰 듯한 패스다. 근데 저도 깜짝 놀랐고요. 근데 거기서 그 감동보다 더 컸던 게 그게 저희 쪽인데 이쪽에 있던 어떤 아이가 놀다가 전혀 다른 그룹이었어요. 그 자전거 타고 쭉 돌다가 제 그 장면을 보더니 자전거를 딱 멈춰 서서 온몸에 전율이 지금 그 아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5학년쯤 될까 싶은데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아무 생각 없이 몰입할 수 있을까? 만약에 그게 제 아들이었다면 그 감동이 있었을까요? 낯설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바로 이 낯선 경험을 선생님 한마디만 해주세요. 거리 공연 많이 하시잖아요. 거리 공연의 그 묘미. 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모였을 때 대구에서 많이 하셨는데 그 경험 잠깐 듣고 싶어요. 낯선 사람들 사이에 갑자기 뭐가 일어납니까? 뭐가 그렇게 이런 데하고 또 다르죠. 아는 사람끼리 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제가 극장에서 공연을 하면 표를 이렇게 파는데 되게 이제 타겟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초대를 좀 많이 하게 되죠. 또 카톡으로도 알리고. 그래서 되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옵니다. 오고 되게 기대한 숫자만큼 와요. 요즘은 이렇게 계산이 딱 서. 근데 길에서 제가 하기 시작한 게 2000년? 1999년 그때 갑자기 이제 담장이 허물어지는 것들이 좀 생기면서 거리에 답이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거리에 나갔는데 그때 경험은요. 멀리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자기가 꽂히면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 포스터도 붙인 적 없고 이 사람들한테 전화를 건 적도 없고 이 사람이 마임이라는 것을 평생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저를 알 리가 많고 근데 지나가다가 저건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감이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표현을 했던 전혀 남 모르는 사람의 삶과 제가 소통한다는 느낌을 그때 봤습니다. 대구 사람들이요, 그 극장에만 오면요, 얼굴이 진짜 다 이렇게 독일분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신중현 씨가 대구에 와서 공연하다가요, 돌아버릴 뻔했거든요. 근데 그 대구 사람들이 대구 백화점 앞에 동성로에서 만났을 때는 안 그랬어요. 이러고 봐요.
전 대구 사람이 진짜 얼굴을 봤다고 생각해요. 자기 얼굴을 감추고 있다가 극장에서는 가면을 씁니다. 점잖게. 뭐 하는 거요? 근데 거리에서는 자기를 드러내요. 그래서 전혀 자기들의 어떤 위치나 어떤 뭐 사회적 지위 이런 거 관계없이 만날 수 있는 경험들을 거리에서 찾아. 앞으로 서울에서도 이런 거리 공연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종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낯선 자들끼리 주고받는 선물이라고 마지막 이야기마당 제목을 걸었는데 두 가지 좀 감동적인 최근의 이야기 소개하겠습니다. 호주에서 1월인가 인지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살인 죽기도 했죠. 그 범인이 이슬람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호주 안에서는 이제 유럽처럼 이슬람 풍에 옷차림을 한 사람 보면 이렇게 의심하고 눈초리가 싸나워지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어느 버스에도 또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히잡을 쓴 여성이 타고 있었는데 주변에 싸늘한 시선이 의식되면서 이 사람이 살짝 히잡을 벗은 거죠. 그걸 본 호주의 백인 여성이 쫓아내려서 당신 히잡 쓰라고, 내가 같이 걸어주겠다고, 안심하라고 그 말 하니까 울면서 껴안고 이렇게 갔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트위터에 올리니까 15만 명이 리트윗하면서 이렇게 I ride with you. 혹시 그런 것 때문에 못 걷는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연락해라. 같이 걸어주겠다.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또 하나 재밌는 이야기가 미국에서 그 댄스 파티 하는데 저렇게 뚱뚱한 남자가 댄스를 하다가 주변에 뭐 저렇게 뚱보가 춤을 다 춰하면서 그런 비아냥거림이 있었나 봐요. 그 말 듣자마자 오른쪽처럼 갑자기 시무룩해져서 춤출 의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장면을 누군가 찍어서 트위터에 올렸죠. 고발한다는 그런 뜻이었을 거예요. 이 트윗이 또 돌면서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여성들이 당신과 함께 춤을 추고 싶다 해서 누구도 당신을 깔볼 수 없다. We don't know much about you. 여성들이 이 남자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당신에 대해서 모르지만 같이 춤을 추자. 그래서 추적을 해갖고 영국에 있는 사람을 다시 초대해갖고 춤추겠다고 지금 1727명이 지금 모였대요. 그 보통 장소가 안 돼요. 스타디움 하나 빌려야 되는 거니까 돈까지 모금하면서 이 두 사건 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고받을 수 있는 큰 은총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마무리하면서 이런 도표 하나를 생각해봤습니다. 우린 보통 일과 삶의 균형, 전형이 있는 삶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보통 직장 생활과 가정 이 둘의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만 갖고는 충분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영역 제3의 공간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여기도 전 제3의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터도 아니고 사적 세계도 아닙니다. 가정 아닙니다. 그런데 일터나 사적 세계에서 경험할 수 없는 또 다른 공공의 그 무엇을 우리는 나누고 있습니다. 두 개가 있을 때보다 세 개가 있을 때 안정돼 있죠. 만약에 둘만 있을 때는요, 하나가 무너지면, 만약 일터에서 잘리면, 해고당하면, 정년퇴직하면 집에서 설 자리가 없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세 개면 서로 이쪽에서 이혼을 당해도 갈 데가 있고 잘려도 갈 데가 있어요. 그죠? 재밌는 도시입니다. 사적 세계보다는 열려있고 더 보편적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일터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의무가 적고 대신 다른 책임이 있겠죠. 시민적 책임일 수도 있고요. 여기서 표현이 가능해진다. 아까 제가 보기 거리 공연도 저런 즉흥적이었지만 우발적인 거지만 그런 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많을수록 우린 풍부하게 살 수 있다. 타인이 낯선 사람이 우리 삶을 풍부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재밌게도 이런 사회학의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직을 할 때 내가 이 직장을 새로 바꾸려고 할 때 아는 사람끼리 친한 사람끼리만 정보를 얻으면 그 다음 직장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데요. 근데 전혀 모르거나 아니면 느슨한 연대로 가게 되면 weak type, 잘 모르는 사람. 여러분도 이제 뭐 이름 그 트윗 카톡에 놀라있지만 자주 연락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도일 거예요. 어쩌다 만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거기서 얻는 정보가 훨씬 더 유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보로 해서 취직을 하면 훨씬 더 오래가는 거예요. 창업을 하면. 왜 그럴까요? 맨날 만나는 사람끼리 비슷한 세계관, 비슷한 취향,
한계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낯선 사람, 약간 거리가 있는 사람은 내가 전혀 모르는 걸 봐주고 사심 없이 그 정보를 나누기 때문에 좀 풍부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로 올라가면 국가, 뭐 세계체자, 자본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텐데 우리한테는 이 제3의 공간이 너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거대한 것과 개별적으로 다 맞서서 항상 힘겹게 살아야 되는 그런 현실이죠. 그러니까 사는 재미라는 것도 이 3자가 어우러지면서 자존감이라는 것도 우리가 일터에서 자존감 얻기 어렵습니다. 사적 세계에서도 쉽지 않아요. 애들은 학교 성적 때문에, 남자는 또 직장인들은 월급에 의해서만 평가받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오르지 않는 두 가지가 아이의 성적과 남편의 월급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다 이거 일터나 배움터나 학교 여기거든, 이쪽. 근데 이 두 가지를 넘어선 좀 더 자유로운 시민의 영역, 이런 예술의 나눔, 이런 것이 우리 자존을 높이는 거고, 이 영역이 넓음으로써 우리 모멸감도 좀 더 쉽게 극복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감정이라는 걸 좀 사회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는 작업이 제 저술이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예술을 통해서 나누고자 한 그런 이야기들이 다크한 관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톨스토이 한마디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기를 극복한 사람만이 남을 비난하지 않는다. 짧은 말인데 담아두고 싶은 한마디입니다. 여기서 극복이라는 건 뭐 극기훈련할 때 극자보다 자기를 넘어선 사람, 더 큰 나로 나아간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닐까. 비난이라는 게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주고받고 그것이 모멸감의 원천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무엇을 어떻게 넘었을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를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처음에 시작하면서 들려드렸던 그 연주곡의 몸짓이 함께 할 텐데요. 많은 분들이 전체 10개 곡 가운데 그래도 남는 것, 자꾸 듣고 싶은 건 이거 하나라고 작곡가한테는 좀 모욕스러운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작곡가조차도 자꾸 듣는다고 해요. 좀 부드러운 곡이고, 이건 저한테 굉장히 깊은 인상이 남았던 한 장면이었어요. 얼슈리스라고 미국에서 노숙인들을 위한 인문학 하셨던 분들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한국에 오셨을 때 같이 이렇게 동행하면서 노숙인이 함께 사는 여성 노숙인 쉼터에 갔었는데, 어떻게 첫 질문이 시를 좋아하시나요? 이 질문일 수 있을까? 첫 마디였어요. 전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뭐 편안하세요, 고생 많이 하지 않으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정말 이분은 대단한 경치에 계시구나. 어떻게 이렇게 장미꾼 한 송이를 우리한테 한순간 안겨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썼는데, 거기에 작곡가가 이렇게 가마를 받으셔서 시를 좋아하시나요라는 제목의 사라방두는 스페인 쪽에서 이렇게 이어진 춤곡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이 제목으로 해서 꽃밭 가꾸기라는 그런 마지막 라인인데, 내일 서울 10일부터 여의도의 벚꽃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날짜도 그렇게 맞춰서 거기 가기 전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봄의 꽃이 많이 mon발하는 그런 시절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한 시간도 한 송이 꽃이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